법정의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방청석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지훈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괜찮을 거야.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꾹 눌러 잡았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려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억울함도 함께 담겨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형사 제183호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검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사 강민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향해 몸을 돌렸을 때 제 시선이 그의 왼쪽 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작은 타원형 모양의 갈색 반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어. 세상이 천천히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룩점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준우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검사는 태연하게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25년 전 그날의 기억만이 떠올랐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날, 저는 창가에 서서 준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죠. 곧 도착할 거예요. 남편이 말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전화가 울린 것은 그로부터 30분 후였죠. 김소연 씨 맞으신가요?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침수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저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량이 침수됐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준우가 보이지 않는데 남편의 말은 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졌고 수색은 3일 동안 이어졌죠.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르던 날 하늘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준우의 사진 앞에 하얀 국화꽃이 놓였고 저는 무릎을 꿇은 채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데리러 가지 못해서. 제 마음속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가슴 속에서 후회가 날카로운 칼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 남편 정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죠. 그로부터 1년 후 저희는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원장님이 복도를 따라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원장님의 안내를 따라 들어간 방에는 준우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들었죠. 안녕하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맑고 선명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훈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5살이었고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데려갈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질문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지훈이는 저희 집으로 왔고 김준우의 자리는 김지훈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죄책감이 따라다녔죠. 이 아이로 준우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자책했습니다.
지훈이는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고 대학도 좋은 곳에 진학했죠. 그러나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취직했어요. 지훈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기뻐하면서도 준우라면 어땠을까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지훈이는 어느덧 30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죠. 지훈아, 오늘 어땠어? 식탁에 앉아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김지훈 씨 맞으신가요? 경찰은 딱딱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황한 지훈이 일어서자 경찰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훈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훈에게 출석 요구서를 건넸고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해일 거야. 남편이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이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경찰서로 출석했고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말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 재판이 다음 주래.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졌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했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줄 거야. 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준우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내 동생을 지켜줘. 가슴속에서 울림이 일었습니다. 알 수 없는 예감이 마음을 스쳤지만 그때는 그저 불안한 마음이라 생각했죠. 이상 없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었습니다. 강민석 검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에 있는 점이 제 시선을 계속 잡아 끌었습니다. 준우, 정말 너인 거니? 저는 그 점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강민석 검사의 목에 있는 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특별한 모양의 갈색 점입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뒤틀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 준우일까? 확신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 저 검사를 만나봐야겠어.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그냥 닮은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절대 우연일 리 없어. 제 목소리는 떨림도 없이 단단했습니다. 이튿날 저는 혼자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로비에서 강민석 검사가 있는 부서를 물어봤지만 면회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 관계자세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4층 복도 끝 회의실 앞에서 그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검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강민석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멈춰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 엄마입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피고인 김지훈의 어머니요. 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강민석은 주변을 둘러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게는 안 되고 잠시는 가능합니다. 그는 선을 그었습니다. 청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검사님, 혹시 여기 이 아이에게 보이는 점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준우의 목에 있는 점이 보이는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강민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그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25년 전 태풍으로 통학 차량이 침수됐던 사고를 아시나요?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강민석의 눈동자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을 잃었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저희는 그 아이가 죽은 것으로 알고 살아왔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님의 목에 있는 점이 제 아들과 똑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준우의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강민석은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검사님의 원래 이름이 김준우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의 표정에서는 그 무엇도 읽어낼 수 없었죠. 제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잃은 것은 안타깝지만 저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에는 동요가 보였습니다. 그럼 혹시 DNA 검사를 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 제안에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와 피고인 가족이 이런 개인적인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검사님, 부탁드립니다.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는 그렇게 카페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연아, 이건 너무 무리야.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그 점은 분명해. 제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아들을 기소한 검사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 무슨 아들? 지훈이는 아들이 아니라 입양한 아이예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미안해요. 곧 제가 한 말이 너무 심했다는 것을 깨닫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확인해야 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재판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준우의 옛 물건들을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우가 어렸을 때 쓰던 칫솔, 아직도 보관하고 있던 빗, 그리고 유치원 생활기록부 사본을 챙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검찰청 근처에서 강민석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 그가 청사를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사님,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오셨군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할 수 없이 근처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내민 봉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검사님이 제 아들 준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례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한 번만 부탁드려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밀어줬습니다. 이건 제 아들 준우가 즐겨 쓰던 것들이에요. 이것과 검사님 DNA를 비교하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병원 연락처로 DNA 검사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쪽지도 함께 건넸습니다. 강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제 아들이 맞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떠나기 전에 물었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싶네요. 그는 카페를 떠났습니다. 빗속에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 내 아들 준우가 맞을 거야, 확신해.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 검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김소연이 건넨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목에 있는 점을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자신의 출생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원장은 그가 아기였을 때 경찰에 의해 보호되었다고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태풍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이라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민석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유치원 기록부,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빛과 칫솔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분명 그와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 목의 점은 정확히 같은 위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강민석 검사님. 동료의 목소리에 그는 급히 물건들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 네. 그는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지훈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동료 검사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강민석은 오래된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특별히 부탁할 게 있어.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좀 부탁할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정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의 DNA 샘플과 김소연이 건넨 물건을 함께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이건 단지 확인일 뿐이야.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일치율 99.9999%. 강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 아들 김준우라고. 충격에 그는 책상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남았지? 왜 고아원에 보내졌지? 부모님은 왜 나를 찾지 못했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충격은 김지훈의 존재였습니다. 그럼 내가 기소한 사람이 나한테 형제 같은 건가? 강민석은 김지훈의 파일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거의 밤을 새워가며 사건을 재검토했습니다. 계좌 추적, 전화 기록, 메시지,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다. 그는 몇 가지 불일치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의 IP 주소와 실제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온 위치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더 파헤쳐봐야겠어.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편 김소연은 남편과 함께 지훈을 면회했습니다. 엄마,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지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아, 우리도 널 믿어. 김소연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변호인은 뭐라고 하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증거가 불리하대요. 지훈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검사가 갑자기 추가 자료를 요청했대요. 검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저한테 더 안 좋은 거 아닐지 걱정돼요. 지훈은 두려워했습니다. 김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우가 혹시 노력해주고 있는 걸까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강민석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지훈의 개인정보로 계좌를 만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IP 주소 추적 결과 보이스피싱 전화는 그 동료의 집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김지훈은 무고하다. 강민석은 조사를 할수록 이런 확신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 사건에서 물러나야 하나? 내 개인적 감정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 밤늦게까지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정의겠지. 자신의 신념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석은 관련 사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상급자를 찾아갔습니다. 지검장님, 김지훈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검장은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 했네, 강 검사. 그는 강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안 했어도 됐을 텐데, 이 사건을 파헤친 거지? 지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검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석은 용기를 내어 김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소연 씨, 강민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네, 검사님. 김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소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소연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강민석도 목이 메었습니다. 김지훈 사건에 관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대화 주제를 바꿨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무고하다는 증거를 말입니다. 김소연은 한 번에 두 가지 기쁨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할 예정입니다. 강민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재판 중이라 따로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강민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 만났으면 합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소연은 이해한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강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한 거겠지? 정체성의 혼란 속에 그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그는 검사로서의 의무와 아들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강민석은 진실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새로 찾은 가족을 위해 말이죠. 그는 결연한 마음으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지훈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 강민석이 검사석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따라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준우야, 지훈이를 도와줘.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심리에 이어
오늘은 검찰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장이 강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석이 일어났습니다. 네,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봤습니다. 피고인 김지훈의 회사 동료였던 박현우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계좌를 개설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강민석의 말에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IP 주소 추적 결과 사기 전화가 걸린 위치는 피고인의 거주지가 아닌 박현우의 자택이었습니다. 강민석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또한 박현우의 개인 노트북에서 피해자들의 정보가 담긴 파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인 김지훈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무죄를 구형합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추가로 실제 범인으로 지목되는 박현우를 새롭게 기소하고자 합니다. 강민석이 마지막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김지훈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합니다. 재판장의 선언에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지훈 씨는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재판장의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남편이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강민석이 법정을 나서려는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지훈 씨. 그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이 돌아보자 강민석은 잠시 망설이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지훈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두 아들이 처음으로 마주 잡은 손.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지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내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거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지만 사실은 입양된 아이라는 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뭐라고? 저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우연히 서류를 봤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지 않은 이유는 지훈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말하면 엄마 아빠와 사이가 지금까지랑 달라질까봐. 저는 지훈을 꽉 안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 남편도 지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강민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널 무죄로 만들어준 그 검사가 있잖니. 실은 그 사람이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던 준우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모든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말없이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형이 저를 구해준 거네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렇구나.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혼자 방에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형을 만나고 싶어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틀 후 강민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소연님,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훈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만나도 괜찮을까요? 그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지훈아. 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토요일 약속한 카페에서 강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이네요. 강민석의 말에 우리 모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지훈을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민석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가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부터 기억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강민석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지훈이 물었습니다. 형님, 혹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강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이해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자주 찾아뵐게요. 강민석이 덧붙였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릴게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감사함으로 가슴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비록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새롭게 시작하기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강민석은 처음으로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을 때 모두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제가 열게요. 지훈이 먼저 나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지훈의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강민석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그의 목소리도 어색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강민석을 보니 제 가슴이 다시 벅차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강민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눈빛에 수줍음이 묻어났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강민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고아원에서부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친절한 선생님들이 계셨지만 항상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는 유리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공부는 잘했나 봐요. 남편이 어색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장학금으로 대학 다니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민석도 작게 웃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긴장감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거 볼래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석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준우, 아니 민석 씨가 아기였을 때 사진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쳤습니다. 강민석은 천천히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이게 저인가요? 그의 손가락이 작은 아기 사진 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첫돌 사진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형, 저희 가족 사진도 있어요. 지훈이 다른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서로의 사진을 보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대화는 더 편안해졌죠. 근데 이제 서로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남편이 문득 물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편하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민석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석은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저도 그럼 이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지, 민석아. 저는 마침내 아들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헤어질 시간 현관에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명절에도 꼭 와주겠니? 제 마음은 떨렸습니다. 민석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자주 오진 못해도 명절 때 인사드리러는 꼭 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민석은 우리와 함께 살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던 25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메워지지 않겠지만 우리 가족은 함께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4명이 되었습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